네, 저는 생명나무 치유사역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상희 간사입니다. 극동방송에서 그 사랑의 뜰 안에서 한 1년 정도 가족의 발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엄마학교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9시 한 25분부터 45분경까지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예, 귀한 자리 내주셔서 한밭 교회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최초로 허락한 공동체이신 가족에 관해서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으로 이 가족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가족에 대해서 미루고 있던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렇게 해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저희의 마음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생명나무 치유사역학교라는 곳에서 2006년에 이 가족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그 당시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있었고 남편과는 8년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제 가정은 그다지 그 당시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남편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을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창교회인데 선창교회 앞에 식당에서는 저희 남편이 나이든 전도사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월요일도 와서 밥을 먹으니까요. 예, 그랬었고 저는 늘 혼자서 이제 집에서 남겨져 있으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마음을 다루는 치유학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 강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리고 겪고 있던 그 심리적인 문제의 많은 것들이 제가 자란 원가정에서 왔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의 어떤 답답함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면서 이 가족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떤 그 학문적인 배경은 학부와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가족의 단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 내의 심리, 아니면 뭐 이자 간의 심리, 아니면 집단의 심리 이런 건 다루지만 가족이라는 그 단위를 딱 집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 박사과정까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관해서 들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지식들이었고 거기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제 삶의 고통을 다룬 시간이 2006년부터니까 지금 한 15년쯤 됐네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많은 그 고통이나 문제들, 불편한 감정들이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이전보다 많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녔었고요. 남편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목사님 그 넥타이 교정 그 넥타이 색깔을 보거나 아니면은 주보를 교정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앉아 있던 그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 복음이 제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들이 믿어지고 제가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저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께서 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복음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복음은 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된 것이 복음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잘 못하면서도 뭔가 치유를 받아봐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족에 대해서 제가 나누게 된 이유는 제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있었던 제 삶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 왜 그랬었는지 제가 공부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께 나누면 여러분의 지금 속하신 가정들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가족은 자기밖에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다른 집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가족이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과 자기를 잘 분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집단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족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끈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려면 가족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그냥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날마다 술을 드셨거든요. 자, 그럼 그건 중독이죠, 그렇죠? 아마 그 가정에는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흘려보내고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알 수 없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는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사시는 걸 본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전도사님, 저를 에스코트 하신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저녁 예배. 사실 제가 강의는 많이 해봤지만 이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건 아주 드문 경험이라 저로서는 굉장히 떨리는 경험이고, 그래서 제가 교회도 가깝고 하니까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 뵈니까 젊은 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오늘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담처럼 여쭤봤더니 중고등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중고등학생부터 자녀를 둔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장성한 자녀를 둔 부부, 더 장성한 자녀를 둔 어르신들까지 계시는 상태에서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듣는 얘기는 가족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이제 이 강의를 왜 지금 해야 하세요? 이걸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청년들이 들으면 부모님에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신 건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한테 받은 걸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회 때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비록 그렇게 사셨지만 나는 내 가족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년회 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의 유익이고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그 성장 지점은 다 다르죠. 저렇게 조그만 아기도 있고, 아이가 어릴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죠? 있고, 저처럼 이미 26살 된 아들이 있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또 더 장성해서 자기 가족을 꾸리고 사는 자녀를 두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회복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너무 낙담하거나 부모를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PPT 화면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이걸 제가 켜야 되나요? 켜져 있고 이거 후진 전진만 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됐어요. 네. 안 켜졌던가 봐요. 예. 제가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제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논산훈련소 입대하는 날 찍은 사진이네요.
예,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제대를 해서 지금은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족에 관해서 알고 나서 제 삶의 에너지의 80%는 어쩌면 제 아이와의 그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란 방식이 잘 자란 줄 알고 그대로 아이를 키웠더니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후회할 게 많았는지, 그래서 사진을 보거나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짠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게 되는, 예, 전 자녀가 이제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남편과는 이제 결혼한 지 31년이 됐네요. 31년이 됐는데 젊은 부부들은 어쩌면 결혼해서 31년쯤 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혼 생활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하고 석사하고 박사 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지금 주로 하는 강의는 가족에 관한 강의나 아니면 부모의 이제 부모 교육 강의죠. 부모 교육 강의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진이었군요. 네, 됐죠. 예, 가족에 관한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요. 가족에 관한 묘사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어디에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두 묘사가 너무나 극단에 있죠. 자, 우리의 가정은 사실은 기타노 다케시가 얘기하는 가정과 로버트 브라우닝이 얘기하는 가정, 그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저희 원가정, 제가 자란 원가정은 사실은 기타노 다케시가 얘기했던 가정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가족에 관한 묘사 중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족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가족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정신의학자 보웨는 지금 우리 현대에서 말하는 그 조현병 환자를 치료해 보니까 조현병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증상이 발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를 얻어서 아파트에 그 환자 가족을 함께 살게 하고 그 가족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걸 봤더니 보웬의 보고에 의하면 집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이 밖에서는 조현병의 증상처럼 취급되어지고, 밖에서 정상적인 행동이 집에서는 굉장히 그 이상한 행동으로 취급되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경험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자 보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어떤 연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에 대한 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정신분석이나 이런 건 개인만 치료하거든요. 그렇게 치료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상호작용이 똑같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출을 반복하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자, 얘가 가출을 반복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얘가 최초로 가출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논의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얘가 우연히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한번 했는데, 가출을 하고 보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논의를 하느라고 이혼 논의를 멈췄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얘는 엄마 아빠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가출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에피소드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어떤 아이의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 내면의 어떤 문제만이라기보다는 그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이 그 아이의 내면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가족을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분노 중독인 아버지. 자, 기독교 상담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화를 내면 분노 중독이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 일을 하면 일 중독, 도박을 하면 도박 중독,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노 중독인 아버지를 둔 가족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은요. 자,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분노 중독이 있으셨어요. 폭발적인 분노가 있으셨죠. 화를 안 내시다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이. 자, 그런 아빠나 엄마를 두신 분들이 있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럼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저녁에 아빠가 오실 때가 되면 그냥 불안해요.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면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 집을 지나가는지 우리 집 앞에 멈추는지 늘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면 따닥하면 아빠다. 이러면 나가서 인사를 하면 아빠의 미간을 쳐다봐요. 그러면 아빠의 미간이 찡그러져 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혹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막 들어와서 아빠를 웃기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아빠가 화를 안 내시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게 분노 중독인 아빠가 있는 집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화를 내신 게 아니라 1년에 한 평균 치면 5번 내셨어요. 그럼 1년에 350일, 360일은 잠잠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해만 지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겠죠? 언제 화를 터뜨리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 가장 불안이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의 아빠는 월급날마다 화를 내는 아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집에는 1년에 12번 화를 내시겠죠? 근데 그 집의 아이들하고 평균 5번 화를 내시는데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집 아버지 집의 애들하고 어느 집 애들이 더 불안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쵸. 월급날 화를 내는 아빠 집 애들보다 1년에 5번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집 아이들이 훨씬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늘 긴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몸에 아드레날린이 훨씬 많이 분비된다더라는 거예요. 흥분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수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완돼 있는 집의 애들은 아드레날린 수치가 평소에 4 정도 된다면 10점 만점에 그렇게 늘 뭔가 아빠가 폭발적인 분노를 할 수도 있는 집의 아이들은 아드레날린 수치가 10점 만점에 8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걔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몸이 늘 과흥분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일을 잘 시작하지 못하더래요. 꼭 막판에 가야 하더래요. 그래서 밤샘을 했을 때 가까스로 맞출 정도로 딱 시간이 남았을 때,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이 평소에 너무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분노 중독이 있는 가족이 있는 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더구나 그것이 정서적인 약자인 아이들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저는 아버지의 폭발적인 분노가 있던 집에서 자란 저는 아버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없을까요? 무서워서 화 못 내요. 화 못 내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왜 화낼 수 있게 됐을까요? 아버지보다 남편이 만만하잖아요. 네, 아버지보다 남편이 만만하니까 화를 냈겠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실 때 제가 뭐라고 결심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화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적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내적 맹세는 제 마음에 심겨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제 삶을 끌고 가요. 누구의 마음에서나. 근데 저는 화를 냈겠죠. 그 저희 아이한테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아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잘못한 만큼만 화나요? 더 화나요? 여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더 화나죠? 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아이가 잘못하면 더 화나요. 예, 정서적 약자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면 우리 남편은 뭐 분노가 없었거든요. 폭발적인 분노가. 아이를 데리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그 장면을 안 보도록 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난 엄마가 화를 내면 벌벌 떨려. 거기다 대고 우리 남편이 나도 떨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사람 아시죠? 전 처음에는 화가 나면 폭발적인 분노를 하는 아빠하고 살아서 남편이 화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면서 관찰해 보니까 저는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공격형의 사람이고 남편은 화가 나면 입을 닫고 조용히 있는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형의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제가 그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결국은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대적인 영향력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해서 한다고.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의 영향력은 대를 물려서 내려갑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폭발적인 분노가 이렇게 있는 분이었대요. 우리 아버지 맨날 하시는 말씀. 이희승 국어 대사전을 5살 때 그러니까 6살 때인가 빨리 못 찾으면 그 사전을 얹어놨던 상을 집어던지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발적인 분노가 고스란히 우리 아버지한테로 갔고 그것이 고스란히 저한테로 왔고 저희 남동생한테로 갔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내 삶이 전체가 다 뒤틀려 있구나. 이걸 알고 나서 이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은 혹시 여기 비추실 수 있으면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가족은 이렇게 모빌처럼 움직입니다. 저를 비추듯이 비추시면 아마 이게 보이겠죠. 이 모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마에 해당하는 축이고 이게 아빠에 해당하는 축이라면 이 축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균형 잡혀 있을 때는 아이들도 다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엄마 축이나 아빠 축이 어떤 이유로든 기울면 역기능적으로 되면 이 아이들은 여기서 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딸려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것이 지속되면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 아이한테는 정상처럼 되겠죠. 이 아이의 내면에 요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모빌처럼 움직입니다. PPT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가족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왜 연구를 했냐면 이 이혼의 대가가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큰 거예요. 선진국이 이미 경험할 때. 그래서 워싱턴 가정연구위원회에서 18,000 가정을 뽑아서 어떤 가정이 과연 건강할까? 이혼을 좀 막아보자. 이혼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엄청나다. 이혼 가정에서 잘못 자란 아이들을 계속 AS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제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엄청나니까 이걸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뭐라고 발표했냐면 부부 각자가 서로 가정에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게 양적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질적으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다음 3번째는 좋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나 감정을 누구든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인가. 예, 자,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 곳입니까? 예, 불은 안 나요. 그리고 비도 안 와요.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입니까? 아이들이 화낼 수 있나요? 예,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 집에서 파워가 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 생각과 욕구와 감정을 부정적 감정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것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정입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서로를 잘 지지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자, 뭘 감사를 표현해요? 맨날 똑같은 일인데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영적 헌신. 18,000 가정은 이게 기독교 가정만 뽑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모았대요. 모았는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였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인데 건강한 가정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훨씬 더 단단하게 연결되고 견고하게 뭉치더라는 거죠.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나봐야 난파할지 아니면 그 풍랑을 이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집에 스트레스와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때는 그 스트레스와 위기를 잘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가정은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체크하시게 될 텐데, 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죠, 그죠? 근데 부부가 정말 다르거든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청년들하고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새가족부실에서 목사님과 그다음에 장로님과 부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나누면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자매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맞아요. 저 뒤에서 큰 소리로 예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지인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정말 처음 결혼했거든요. 제 지인 중에는, 의미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는. 그 모임에서 아줌마들 3사람이 서울의 결혼식에 마스크 쓰고 갔는데, 그 결혼식 보면서 저 아줌마 3사람 그 식탁에 앉아서 다 울었잖아요. 그 사연이 있는 결혼을 해서가 아니라, 예, 결혼식 그 자체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쟤들을 키웠을까, 저 나이까지. 얼마나 애썼을까, 부모가. 두 번째, 쟤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만만치 않을까. 예, 얼마나 조율하고, 얼마나 맞추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이기고, 얼마나 지고 해야지 그게 조율되어질까. 그 지혜가 생길 때까지 얼마나 갈등을 겪어야 될까. 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갔던 모임의 아줌마들 3사람이 다 울었거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결혼이 만만치 않으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아시면 너무나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 집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한 번만 비춰주세요. 저 한 번만 비춰주세요. 이거 하트예요.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요.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하트예요. 자,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갔다 이 선물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제가 이 선물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자, 웃는 분들은 남편하고 반대 유형, 제 유형이시겠죠? 의미 있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남편하고 비슷한 유형.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사왔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자, 참고로 저는 MBTI의 ESTJ입니다. 예, MBTI 유형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함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전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넣어두고 이게 집안에 그냥 굴러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고 그걸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때 사랑의 언어를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자기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래요.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는 PPT가 없어서 스킨십, 선물, 인정하는 말, 봉사,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다섯 개 있거든요. 이 중에서 선물이 사랑의 언어래요.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거든요. 봉사. 저는 어떤 집 남편이 김장철이 됐다고 배추를 사와서 다 절여서 씻어서 오늘의 요리하듯이 자기는 딱 식탁에서 양념만 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설레면서 너무 부러워요. 그 엄마가.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고 저희 남편은 집에서 정물이에요. 정물의 반대말은 동물이죠. 예. 퇴근하면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소파에 앞핀을 꽂아 놓은 것처럼 앉아 있어요. 화장실만 가고 그리고 잘 때 들어가요. 근데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저는 이거를 갖고 오면 뭐에 쓰는지 모르는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왜 사왔냐? 이걸 받고 내가 뭐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걸 1시간을 골랐대요. 도대체 다른 물건이 뭐가 있었길래 1시간을 골라서 이걸 샀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걸 어쨌든 1시간을 골랐대요. 그래서 이걸 고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어떻게 이런 걸 사왔어? 나를 생각하면서 샀구나. 이렇게 하면서 소중하게 이 보자기 속에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소중하게 서랍 속에 넣고 자기가 없는 시간에 이거를 꺼내서 한 번씩 흔들어 보면서 자기를 기억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오늘 저 뒤에 와서 기도하면서 듣겠다고 하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리는 천국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가정이 어떻게 둘이가 살아내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그걸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한 15년도 훨씬 지나고 나서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 한국교회에 막 이런 부부 사역들이 좀 번지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느 구석에 두고 이 구석 저 구석에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쌓여 있기도 하고 발에 채이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저는 그 다음에 남편의 선물을 몇 가지를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탁이 있는데 다음부터 선물을 사오지 말아달라. 미안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더 미안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자매님들 그 마음 아시겠죠? 근데 받아야 되는 건 마음이었던 거죠. 마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되돌이켜서 우리가 이거를 복습하면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언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게르 체프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랑의 언어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부부관계가 원활해진다. 왜냐하면 평생 애썼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남편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남편이 아무리 선물을 사와도 저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죠? 자, 이런 갭을 우리가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런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의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를 한번 따져보면 인생 최초의 과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의 느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주선에서 우주 밖으로 던져진 거하고 똑같을 거다. 아니면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눈도 멀고 귀도 먼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자궁 밖으로 나와서 느끼는 세상에 대해서.
예. 근데 이때 이 세상이 안전하고 의지할 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하려면 누군가 그 아이를 돌보는 주양육자가 그 아이를 성심성의껏 보살펴야 되죠. 그 성심성의껏의 내용은 뭘까요? 그 아이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전통육아법에는 뭐가 있어요? 손 탄다. 경상도 말로 손 탄다. 그게 뭐냐면 자꾸 안아줘 버릇하면 안아줘야 되니까 눕혀놔라. 그래서 울면은 목청 트이면 나중에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발달심리학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만 3년간은 그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이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내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인식이 그 아이 안에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생기면 애착이 잘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애착의 심리학적 정의는 부모나 어떤 특별한 사회적 인물하고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첫 번째 과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요 애착이 잘 형성되면 아이들은 탐색하러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 한 만 3세 지나면 놀이터에 있으면 엄마를 떠나서 멀리 가죠. 엄마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멀리 가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엄마가 나를 보호할 거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이 아이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있기만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더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면 또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와 분리된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다른 생각, 다른 욕구, 다른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분리하는 것이 인생의 두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역기능적이다, 순기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가정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이면 순기능, 이 애착과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조건이면 역기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가정을 그럼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딱 반으로 나눌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아니고 어떤 가정은 여기 끝이 순기능이고 여기 끝이 역기능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스펙트럼이 있는데 거기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역기능성도 좀 있고 순기능성도 좀 있는데 그럼 이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의 이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속한 가정, 여러분의 원가정,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꾸린 가정, 청년들은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뭔지를 알게 되면 순기능적인 건 그냥 놔둬도 돼요. 그건 대를 물려서 내려가도 돼요. 네. 저희 가정의 순기능은 엄마가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재료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가정의 역기능은 앞으로 얘기해야 될 만큼 많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분들은 이런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살아가지니까요. 저처럼 늘 걸리는 사람이 이런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는 내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내 원가정, 내가 자란 가정을 먼저 보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거기서 만들어진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원가정에서 만들어진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두 개가 둘이가 부딪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이 강의하다 보면 치유학교 같은 데는 남편 가정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봐봐, 당신 집에 어머니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이렇잖아. 이걸 고쳐야 된대. 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기 가정만 묵상하시면 그죠? 내가 자란 원가정이 어떤가? 내가 지금 꾸린 가정이 어떤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역기능, 순기능은 애착과 분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어떤 이분법적이지 않은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분리된다. 애착은 이제 아시겠죠? 믿을 만한 어떤 세상이 살만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뭔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주양육자하고 잘 형성하면 애착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는 잘 모르시겠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잘 분리된 건지 아닌 건지, 특별히 또 큰아이들 있는 부모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도대체 얘가 지가 알아서 이 정도 하는 게 잘 분리가 된 건지, 아니면 너무 지멋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너무 지멋대로 못하고 부모한테 아직 붙어 있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대학생이 가족과 크리스마스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여행이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자,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족하고 여행 가는 거하고 친구들하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즐거워요? 오, 진짜요? 오, 우리 아들은 친구들하고 가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시구나. 되게 좋은 가정인가 보다. 편안한 가정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럴 때 제가 예를 드는 여기서는 친구들하고 가는 여행을 선택했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청년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 의견에 반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부모가 나를 거절할까봐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살아왔던 청년이라면, 제일 심한 경우는 첫째, 그 얘기를 못해요. 약속을 번복을 못한다고요. 엄마 아빠의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이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존재를 거절할 수도 있죠. 실제로 해댈 수도 있죠. 매야 때리겠어요. 20살이 넘었는데. 자, 그래서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묵묵히 가족여행을 따라가요. 제일 심한 케이스. 분리 안 된. 두 번째 케이스. 자, 얘가 와서 얘기했어요. 전화로 얘기했는데 엄마가, 야, 너는 선약이 뭔지 몰라? 가족하고 약속이 선약이잖아. 잔소리 말고 집에 와. 너 친구하고 여행 가면 돈 주나 봐.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따라갔다 와요. 이제 두 번째 좀 분리가 되려고 하지만 아직 분리 안 된 케이스죠. 그럼 건강하게 분리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엄마, 사실은 선약을 어겨서 죄송한데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데 전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 가족여행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 섭섭하지만 뭐 네가 친구들하고 가고 싶으니 어쩔 수 없지. 혹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정 마지막까지 네가 친구하고 가고 싶으면 친구하고 가. 그러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분리가 됐지만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좀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영 아닌 거지. 예. 눈빛도 좀 그렇고, 눈도 좀 안 맞추고, 분위기가 좀 싸하고. 그래서 어쩐지 알아서 한 며칠 기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데 얘가 분리를 시도하는 집이고, 그게 아니라 여행 갔다 왔는데, 그래, 친구들하고 여행 잘 갔다 왔어? 그래, 재밌었겠다. 어땠어? 야, 우린 엄마 아빠만 가니까 심심하고 그렇더라. 적적하더라. 그래도 네가 즐거웠으니 됐어. 그걸로 끝. 그러고 뭐 다 같이 할 수 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분리가 잘 된 거예요. 자, 가장 건강한 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케이스예요. 자, 이건 여행도 될 수 있고, 전공 선택도 될 수 있고, 직업 선택도 될 수 있고, 배우자 선택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죠. 그 자리에 뭐든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게 분리가 잘 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이래요. 이혼 가정이 많죠. 이제 많아요. 그죠? 근데 엄마하고 살아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생일이라서 아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누구야? 생일이니까 아빠가 밥 먹고 선물 사줄게. 언제 만날까? 얘가 한 답이 뭐냐면, 아빠, 생활비나 제때 보내. 자, 이거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지. 엄마가 늘 애 앞에서 아빠가 생활비를 제때 보내지 않는다고 툴툴거렸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혼했을 때는, 아이들의 이혼의 고통은 뭐냐 하면, 떠난 부모 말고 같이 있는 이 부모도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게 이혼 가정의 아이들의 고통이래요. 또 다른 고통.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하고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선물 사오는 거 받고 싶은데 이 엄마한테 충성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분리되지 못하고 어떻게? 엄마 비위 맞춰서 엄마가 평소에 하고 싶어 했던 얘기 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 카톡 왔는데
엄마가 이 말 하고 싶었지? 생활비나 제때 보내. 이렇게 보냈다. 자, 이거 분리 전혀 안 된 거예요. 밀착이죠, 밀착. 밀착은 두 개의 자아가 하나처럼 뭉쳐져 있는 상태. 자, 그럼 이 분리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애착이 잘 형성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 있어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고, 어떤 가정이 역기능인지 순기능인지를 얘기할 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애착과 분리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청년들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부모에 반하는, 그때 이 분리와 애착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시스템. 이거는 다음번에 할 수도 있으니까 자, 하고요. 자, 그런데요. 참 우리는, 이 사단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훼손한다고 해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왜 부모를 통해서 훼손할까요? 부모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를 훼손하기에 가장 통로로 쓸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 진짜 자기, 하나님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 사단의 계획 안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훼손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훼손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는 가족의 규칙이 있어요. 가족의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이 어떤 패턴을 만들게 돼요. 순기능적인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역기능적인 패턴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패턴을 만들면, 역기능적인 패턴 속에 있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건 자기 욕구도 표현 못하고 생각이나 감정도 표현 못하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른이 조종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이런 조건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 고통에서 탈출하려고 방어기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 방어기제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자기 역할을 갖게 돼서 나중에는 자기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원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 역할만이 남아있게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순기능적인 패턴, 역기능적인 패턴까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럼 가족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가족 규칙은 왜 만들어졌냐면, 가족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가정의 틀이고요.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대나 규범이에요. 가족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모든 가족은 어느 정도는 역기능적 가족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을 지키는 데 대한 보상은 없지만 어길 때 따라오는 결과는 엄청나요. 특히나 암묵적 규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처벌로 그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무슨 가족? 애착과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나쁜 환경의 가족일수록 이 가족 규칙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돼요. 그럼 가족 규칙엔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명시적인 규칙하고 암묵적인 규칙으로 크게 나뉘어요. 이 명시적인 규칙은요, 말로 표현돼요.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암시적인, 암묵적인 규칙에 비해서 각자에게 주는 영향도 적어요. 뭐 이런 거예요. 10시까지 들어와. 아빠가 오시면 문에 나가서 다 맞이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용돈은 자기 규모 안에서 써야 돼. 이런 거죠. 아빠가 수저 드시기 전엔 들면 안 돼. 이런 것들이죠. 뭐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그리고 가볍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규칙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암묵적인 규칙이 문제예요. 이 규칙은 아무도 언어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무언중에 요구돼요. 네. 그리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기면 처벌이 혹독해요.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 그 거절과 처벌을 혹독하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거절과 상처를 통해서 계속 강화돼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한테 미치는 영향이 명시적인 규칙보다 훨씬 더 강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눈치껏 하는 거, 알아서 기는 상황,
이게 이제 암묵적 규칙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느끼지 말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은 우리는 감정, 특히 분노를 억제한다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화내지만 아이들은 화내면 안 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자체를 못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부정적 감정을 못 느끼다 보면 긍정적 감정도 억압돼서 감정은 억압되고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 돼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두 번째는 이 엮이는 가정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협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이 가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내는 걸 막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빠는 폭발적 분노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화내는 거 허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화내면 어떻게 하시냐면 신경질 난다는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짜증 난다라고 얘기하래요. 근데 아빠는 화내고 싶을 때 마음껏 화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배웠을까요? 어른은 언제든지 화낼 수 있어. 근데 아이는 화내면 안 돼. 이걸 배웠겠죠. 그래서 저희 원가정에서 그렇게 배운 거를 저희 가정에서 아이한테 화내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대답하면 너는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 어쩜 그렇게 말대답을 잘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원가정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엮이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화내는 것이 어른한테는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에서는 바늘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분노나 작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지 말라는 규칙인데요. 이 규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지 말라. 주로 예를 들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 가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집안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어떻게 하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할까? 엄마는 엄마대로 어떻게 하면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게 할까?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떻게 하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할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쓰여요. 그래서 가정은 모빌처럼 그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쓰이고 그 아빠는 블랙홀처럼 그 집안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그걸 나중에 1차적 역기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학교 갔다가 오니까 아빠가 또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엄마를 막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때 끼어들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리 가. 간섭하면 너도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못 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 규칙이 있어요. 네가 본 건 잘못 본 거야. 못 본 척해. 불편한 건 못 본 척해. 이게 있는 두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어요. 집에서 본 걸 밖에서 얘기하지 마. 집안에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해야 돼. 가족 내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을 밖에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고백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은 성욕, 식욕, 고백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본 걸 말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항상 지켜야 돼요.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시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난 어디에서도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지낸다면 그건 마치 집안에 누가 나가면서 이 매트리스를 하루 종일 꾹 누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는 그 비밀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자기가 관계 맺고 이런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원가정에 아빠가 분노 중독이셨거나 또는 도박 중독이셨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셨거나 중독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분이 계셨다면 실제로 여러분 가족들의 에너지는 그 사람이 그거를 못하게 하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예. 네 번째 암묵적 규칙은 믿지 말라예요. 제가 이걸 PPT를 받드렸는데 믿지 말라. 자, 믿을 수 있겠어요? 느끼지도 못해. 그 다음에 말하지도 못해. 본 것도 안 본 척 해야 돼. 자, 이 아이들이 이 암묵적 규칙을 지속적으로 적용당하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야. 내 감각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부모조차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밖에서 자, 여러분이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힘드세요? 어떠세요? 너무 질문이 막연하죠. 맞아요. 근데 관계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 맺는 능력은 사실은 원가정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암묵적 규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맺을 때도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믿을 수 없으면 관계를 맺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역기능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더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규칙들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데, 자, 역기능 가정일수록 암묵적 규칙이 강력해요. 순기능 가정일수록 암묵적 규칙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을 생각해 보실 때, 이 암묵적 규칙이 많이 있었다. 이러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라도 이 암묵적 규칙들을 좀 없애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적절한 눈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눈치껏 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죠. 눈치껏 한다, 알아서 한다. 이게 굉장히 그 공동체에 어떤 암묵적 규칙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묵적 규칙이 여러분의 원가정에 있었다면 지금 가정에도 암묵적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암묵적 규칙들을 좀 수면 위로 드러내서 명시적 규칙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해야 되고 말씀드린 암묵적 규칙들은 다 폐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암묵적 규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면 역기능적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정이 명시적 규칙들이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면 순기능적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순기능적 패턴은 가정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으니까 부부가 연합을 이루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 이 순기능 가정에서는 이렇게 창세기에서 순기능 가정의 모형은 창세기에 우리가 원죄를 짓기 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가정이 있던가요? 없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건강한 일만 일어나지 않죠. 네, 건강한 가정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가정은 건강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하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들을 간혹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성품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정이 그나마 순기능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성경에는 거의 순기능적이기만 한 가정은 없거든요. 이 순기능 가정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를 그럼 그냥 놔두냐? 그건 아니죠. 훈육을 해야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용납하고 그에 따른 대가는 걔가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침마다 깨우는 대신에 한 번쯤 지각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회초리를 들고 공부를 시키는 대신에 그 아이가 공도력한 만큼 성적을 받고 그게 동기가 돼서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상태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숨기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가족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 숨기는 가정이 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제도권 교육에서 성적이죠. 네. 제도권 교육에서 성적이에요. 그죠? 학령기 아이를 둔 학부모가 자유롭긴 정말 어려운 성적인데, 자, 그럴 때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칭찬이 그 아이의 성적에 대한 칭찬일 때는 그 아이는 자기 존재는 가려진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싶으면, 학령기 아이를 둔 부모들인 경우에 하시고 싶으면 그거는 야, 너 진짜 성적 잘 받았네. 정말 네가 열심히 했구나. 네가 정말 애썼구나. 노력을 정말 많이 했네. 그 노력의 포인트를 두면 그 아이가 존재를 본다고 느낀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네. 성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랐어?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노력이나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성적에만 부모가 관심을 갖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신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부모 교육에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학령기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겪었던 실수를 아이가 겪는 걸 보시고 싶으세요? 내가 알려줘서 건너가고 하고 싶으세요? 네, 내가 알려줘서 건너가고 가게 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자녀를 더 키우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시든가요? 장로님들 계시네요. 쉽지 않으시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자, 본인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그 길을 자르고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삶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건 왜냐하면 삶이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숨기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실패하는 걸 허락해주고 실패했을 때 그 존재 자체를 비난함으로써 수치스러운 마음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대신에 은혜로 그 실수를 용납해주고 그 대가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지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숨기는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요, 각자한테 권한을 준다는 건데요. 그 아이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의 책임이 네한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 엮이는 가정은 나중에 뒤에 가면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가르친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존경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우러러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숨기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수치나 부끄러움 대신에 은혜와 긍휼을 주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권한을 주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걸 주면 뭐가 생겨나냐면 가족 간의 친밀감이 느껴진다. 가족 간의 친밀감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의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실패하든 어른이 실패하든 그 존재를 비난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자의 것은 각자의 선택하도록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의 결과는 각자 책임지게 했을 때 그 결과 느껴지는 것이 가족 간의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여러분의 원가정에 친밀감이 있었다면 앞에 세 가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원가정에 친밀감이 없었다면 이 앞에 세 가지가 없거나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밀감이 뭔지 궁금하시죠? 친밀감에 제가 가장 친밀감의 정의가 나온 책이 잘 없었는데, 친밀감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다기보다는 저는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 건 비밀을 나누고 싶은 사이. 비밀을 나누어야 하는 사이와 비밀을 나누고 싶은 사이는 다르죠. 예. 비밀을 나누고 싶은, 내 뭔가 가족이 비밀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인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인가, 함께 있을 때 그냥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람들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우리가 놓치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숨기는 가정의 특징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엮이는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지나면 각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원가정에서 내가 체득한 역할을 가지고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거의 모르는 채로 나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 엮이는 가정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럼 엮이는 가정이 숨기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이 심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 심하지 않더라도 가볍게나마 드러나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 삶에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자리에 멈춰서서 그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눈 지식들이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주님 그것들이 각자의 가족이 회복되는데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